몇 달 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고 그 후로 저는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어찌나 고운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이혼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 한심한 놈이죠. 쉰이 다 된 나이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처와 함께 살 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전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다가 전처는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 제발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세상에 여자가 하나뿐인가 하는 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맡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이던 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혼남이었지만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죠. 사귀는 여자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장사를 시작했다가 장사가 망하게 되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부모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시골에서의 삶은 무료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한 곳이 농촌이죠.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꼭 밤을 보낼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여자를 만나기란 불가능했죠. 물론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어쩌다가 저녁에는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막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또 귀찮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혼녀나 노처녀를 소개해주어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애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따랐어요. 저는 이 동네의 땅 부자집 외아들이니까요. 앞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한참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마운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앞집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전제품이나 전등이 고장났다거나 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겨울철에 할머니 집의 수도가 얼거나 하면 제가 가서 녹여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본인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며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쩔 때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중 큰아들은 할머니의 집에 오면 꼭 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등을 주는데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먹지는 않지만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는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고운 분이에요. 얼굴도 예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말도 곱게 하시고 웃을 때는 천사 같아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요. 작년에 할머니가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을 때는 귀부인 같은 느낌에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늘씬하시고 얼굴도 예쁘거든요. 그 할머니는 농사일도 열심히 하세요. 앞집과 저희 집 사이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피부도 하얗고 주름살도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만 잘하면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사일이 좀 한가해지니 저는 더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는 밤을 함께 보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치도록 외롭다 보니 앞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할머니에게 눈이 간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할머니는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며 혼자 해도 되는 것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일도 없고 하니 도와드리겠다며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다 하고 할머니는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자네가 내 서방님 같네.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할머니의 농담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방님이지. 가을이 돼서 이 서방님이 외로운데 마누라가 뭐하고 있는 거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외롭다면서 쳐다도 이쁜 마누라 쳐다도 안 봐. 이 말에 저는 큰 소리로 웃었고 할머니도 엄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웃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이 가득한 제 눈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 자라고 하시더군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자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누라 일로 와. 내 팔 베고 누워봐.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잠에서 깨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오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우면 이 서방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지. 그냥 잤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방님이 그냥 내쳐잤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대. 이러면서 눈을 가늘게 뜨며 웃더군요. 저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갈게요. 쉬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어머, 이 서방님 좀 봐. 마누라 한껏 달뜨게 해놓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설마 할머니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더라고요. 서방님, 잘 주무셨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웃어드렸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있어.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보리를 보러 갔죠. 할머니는 차에 타는 저에게 오늘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방님은 오늘도 마누라를 독수공방하게 하려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농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젊은 남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고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외롭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죽하면 자기 같은 늙은이에게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제가 너무 가엾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곱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일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놀러와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할머니에게 놀러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이끌었죠.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인데 그럼 어떻게?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이 지금은 아들네가 와 있어요. 서방님, 아들네 가면 내가 곱빼기로 해줄게. 응? 조금만 참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참 남자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못 참겠는데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어째요? 저기 숲에라도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올까나? 저는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따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네가 갔으니 아까 못 본 보리를 보러 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보니 할머니는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할머니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 여자가 이렇게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했고 할머니는 서방님 잘못했어요. 저를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또 할머니 집으로 갔죠. 요즘 몇 달간 이렇게 앞집 할머니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난기도 많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를 떠받들어 주듯이 대해주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작지만 안락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 향이 가득한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퇴근 후에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직 자녀는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전날까지도 다정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이유는 내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뜻밖의 선언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우리 부부가 합리적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매달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었고 작지만 의미 있는 여행도 다닐 수 있었다. 아내가 최근 파트타임 일을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나는 그녀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행복한 전업주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지만 당신 때문에 그 꿈조차 포기해야 하잖아 라며 날카롭게 비난했다.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깊이 사랑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 동안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냈다.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 아내가 우울해할 때도 나는 늘 우리 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라며 진심을 다해 위로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차가운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다. 부부 상담을 받거나 잠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갔다.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 생겼어. 우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 이제 나는 당신에 대한 애정이라곤 전혀 없어. 아내는 자신의 불륜을 당당하게 인정했고 그 순간 내 마음속의 깊은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변해갔다. 아내는 그 남자가 나보다 젊고 활력 넘치며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으로도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라고 자랑했다. 그녀의 눈은 그 남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고 마치 이미 성공한 사모님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남자하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분께 죄송할 정도예요. 이해하시겠죠?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하는 말 똑똑히 알아듣고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아내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상간남을 치켜 세우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 그러곤 아내는 우리의 결혼 생활까지 미친 듯이 비난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밥하고 집안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지겨워. 이런 식의 단조로운 생활은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 아내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고 주말은 항상 외식이었으며 평일에도 대부분 내가 퇴근 후 저녁을 준비했다. 청소와 빨래도 내가 전담했다. 그녀는 주로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쇼핑을 하며 지냈다. 당신이 돈을 이렇게 적게 벌어오니까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잖아. 친구들은 다 명품백을 메고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다니. 그러나 사실 나는 매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었다. 고가의 명품 지갑과 액세서리, 한정판 화장품 세트, 고급 피부관리실 회원권, 해외여행까지. 반면 나는 몇 년 된 구두를 신었고 작년에는 10,000원짜리 티셔츠 3장을 산 것이 전부였다. 내 옷장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지만
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감수했다. 사실 아이 문제도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당신과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 아내가 뱉은 이 말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우리는 회사에서 처음 만났다. 내가 근무하던 부서에 그녀가 파견 직원으로 왔고 내가 업무를 가르쳐주는 담당자였다. 당시 나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계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매일 커피를 타주거나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 보였다. 결혼 전 아내는 나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했고 매일같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요청과 순수해 보이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준비했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점점 더 거세게 나에 대한 불만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경청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내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는지 아내는 갑자기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당신같이 돈도 못 벌고 능력 없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가난해지는 기분이야.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곧 이혼서를 작성해서 보내줄 테니 기다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단호하게 자신의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나버렸다. 그 순간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이성적인 판단력을 되찾았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나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고 전문적인 흥신소에 의뢰하여 불륜남의 정확한 신상 정보와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했다. 철저한 조사 결과 놀랍게도 그 불륜남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흥신소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정직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고 일용직이 일상인 사람이었다. 그의 가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을 뿐 그가 아내를 꼬실 때처럼 재벌가나 성공한 사업가, 집안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유망한 사업가라는 것도 모두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단지 나이 드신 부모님의 노령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철저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물론 아내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토록 명백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아내를 보며 나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렸고 이혼을 진행하기로 확실히 마음먹었다. 설령 아내가 모든 진실을 알고 눈물로 호소하며 돌아온다 해도 나는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흥신소에서 불륜남의 실체를 밝힌 상세한 정보를 받았을 때는 그 황당함에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베테랑 흥신소 직원들조차 이렇게 한량한테 속아서 불륜까지 저지르는 특이한 사례는 처음이라면 놀라워했다. 얼마 후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를 받고 나는 곧바로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임했다. 위자료 협상 자리에서 변호사가 최고액을 요구하자 아내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금액이야 얼마가 되든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남자가 전부 해결해 줄 거예요. 변호사는 이미 불륜남의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내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위자료 일시불 지급에 동의했고 모든 서류에 서명한 뒤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떠났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이혼을 요구한 것도, 거액의 위자료 지급에 동의한 것도 모두 아내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기에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위자료 지급일이 다가올 즈음 예상했던 대로 전 아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그 남자가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한 거였어. 무슨 사장도 아니고 부자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아, 그래라고 짧게 답했다. 전 아내는 분노와 후회, 절망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 자식이 뻔뻔하게도 내가 설마 진짜로 이혼할 줄은 몰랐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죄책감은커녕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자기는 원래부터 백수였고 평생 정식으로 취직한 적도 없으며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태연하게 고백하는 거야. 심지어 나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니까. 결국 전 아내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속마음을 꺼내고 말았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불륜남은 오히려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올 정도로 좋아할 줄은 정말 몰랐어. 진심으로 고마워.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황당하고 무책임한 제안에 전 아내는 즉각적으로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고 곧바로 나에게 연락해왔다.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얼마 전까지 이혼을 요구하며 독서를 퍼붓던 그녀의 돌변한 태도를 보며 나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없을 거야. 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위자료는 반드시 일시불로 입금해. 이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연락 시도에도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 아내의 부모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 최근에야 딸의 충격적인 이혼 소식을 전해 들으셨다고 했다. 전 아내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친정에서 지내며 부모님께 내가 해외 장기 근무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모님의 신뢰를 악용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때때로 해외에서 온 가짜 선물까지 준비하며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불륜남의 정체가 백수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막대한 위자료 지급일이 임박하자 전 아내는 결국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와의 재결합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지만 딸의 충격적인 불륜과 이혼 소식에 격분한 부모님은 단호하게 그녀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부모 자식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평생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당연하게 여겼던 전 아내는 이 상황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 위자료라도 대신 지불해 주세요라며 절규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녀의 애원을 철저히 외면한 채 등을 돌렸고 이후 딸의 소식을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얼마 후 부모님이 나를 찾아와 딸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시며 위자료 대신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셨지만 나는 확고히 거절했다. 전 아내는 부모님마저 등을 돌린 후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절친한 지인과 연락이 닿아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갈 곳을 완전히 잃은 전 아내는 결국 불륜남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음에도 평소 명품과 고가의 화장품, 사치스러운 식사 등으로 인해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던 그녀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전 아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를 겪고 있었다.
동네에서 괴팍하기로 유명한 불륜남의 어머니는 그녀를 무상 가정부처럼 여기며 집안의 모든 허드레실과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의 간명까지 떠맡겼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일에 시달려야 했고, 불륜남의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매일같이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불륜남은 택배 배송, 신문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장 일용직 등 여러 일자리에 도전했으나 매번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백수로 돌아왔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집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온종일 낮잠을 자다가 밤에는 게임만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전 아내가 힘들게 준비한 식사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먹기를 거부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전 아내는 매일 지인에게 전화해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한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으며 나는 전 아내에 대한 연민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통쾌하게 느껴졌고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과 분노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다. 얼마 후 위자료가 예정대로 입금되었고 곧이어 전 아내가 전화해서 사채까지 써가며 위자료를 마련했다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당신이 불륜만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마침내 위자료 정산도 완료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단호하게 그녀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바라보는 결혼 10년차 두 아이의 아빠 민준입니다. 몇 달 전 벌어진 제 치부를 익명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명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서연과의 인연은 환경보호단체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매력에 빠져 3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구애한 끝에 연애를 시작했고 2년간의 설레는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아내와의 결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교감이 완벽했고 그것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호를 낳았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둘째 민서가 태어난 후 아내는 육아에 지쳐 점점 저와의 친밀한 시간을 미루거나 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데 첫째 때는 그 빈도가 유지되었지만 둘째가 태어난 후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주도해야 했고 아내는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여러 차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민서가 조금 더 크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저 역시 아내와의 관계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지속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말대로 지호가 유치원에 가고 민서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자 아내의 관계 요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로서는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저에게 은근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벌써 끝난 거야? 아내의 실망 섞인 목소리에 저는 당황하며 땅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관계를 위해 2주 동안 스스로를 자제하며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3분 만에 끝나다니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내가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상황은 이미 1년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여보, 내가 병원에 한번 가볼까? 어떤 남자도 자신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제 신체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사랑을 나눌 때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열정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연애 초기의 뜨거운 감정은 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아내와의 관계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감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회사 근처 헬스장에 다니며 특히 하체 운동에 집중했고 체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몸 상태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지만 관계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흔히 알려진 그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날 밤 약의 도움을 받아 아내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약 효과는 분명했지만 익숙한 자세와 반응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아내만 만족시키고 끝냈습니다. 한 달 후 금요일 저녁 아내가 흥분된 모습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휴가 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가능할 것 같아. 왜? 아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자. 정말 오랜만이잖아. 우리도 한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는데 가서 좀 쉬자. 아내의 제안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근교 여행이나 놀이공원 같은 곳만 다녔을 뿐 둘만의 여행은 오랫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야. 내 친구 혜수와 그녀의 남편도 함께 갈 거야.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친구 혜수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아내가 회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죠. 혜수는 여자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아내보다 3살 어렸지만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날씬하고 키가 큰 체형에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긴 다리와 잘록한 허리, 그리고 적당히 풍만한 가슴은 언제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적이면서도 활발한 성격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죠. 특히 그녀의 입술은 언제나 촉촉해 보였고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치아와 보조개는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혜수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았고 그녀의 향기는 은은하면서도 강렬해서 한번 맡으면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의 친구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고민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우리는 두 아이를 장인 장모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신나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편안한 여행복을 입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차에 싣기 위해 내려갔을 때 누군가 서연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돌아봤고 저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혜수는 오늘 여행에 딱 맞는 차림이었습니다. 가벼운 린넨 원피스에 청자켓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긴 다리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자연스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제주도의 바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했습니다. 아내는 혜수를 반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혼자예요. 남편이 어젯밤에 회사 급한 일로 출장 갔거든요. 저 혼자라도 따라가도 될까요? 차도 좀 얻어 타고 싶은데 방해되진 않겠죠? 혜수는 아내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기는 어디 맡겼어? 방해되긴 뭐가 방해돼. 우리 차가 넓어서 너 타고도 충분해. 혜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셔서 이틀 동안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실컷 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정말 귀엽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고 결국 셋이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미리 렌트해둔 차를 픽업하고 짐을 차에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수가 등을 돌리고 트렁크에 짐을 정리하려 몸을 숙이자 제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자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민준 씨라고 말하고는 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여자는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이었습니다. 이 해변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명소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주변에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마치 천국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가는 동안 아내와 혜수는 뒷좌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종종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하는 길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백미러에 비치는 광경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만 들면 백미러 속 혜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아내는 피곤했는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혜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혜수의 우아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린넨 원피스는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긴 다리는 우아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혜수와 제 눈이 백미러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혜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수가 자세를 바꾸자 원피스 자락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혜수의 매끈한 다리와 우아한 자태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혜수에 대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억누르며 운전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 혜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운전하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잠시 후에 식당에 들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고민하면서 말이죠. 민주는 식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혜수가 그녀를 깨우려 했습니다. 서연 언니, 일어나세요.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벌써 여기까지 왔네. 세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무의식 중에 혜수의 걸음걸이에 시선이 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자연스러운 매력이 한층 돋보였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주는 자꾸 혜수의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로 돌아가는 길, 혜수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고 순간 그들의 몸이 가까이 붙었습니다. 혜수의 향기가 민준의 코를 스쳤고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 조심해야지. 다친 데는 없어? 민준은 황급히 손을 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탄 후 민준은 운전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자꾸만 백미러로 혜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가끔 그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혜수에 대한 묘한 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해변으로 향하는 길은 아직 멀었고 민준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물빛과 주변에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치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혜수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혜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해변 근처에 돗자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혜수와 거리를 두려 노력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만드는 동안 우리의 손이 몇 번 스쳤고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를 만들고 난 후 우리는 해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앞서 걸어갔고 저와 혜수가 뒤따랐습니다. 아까는 미안해요. 혜수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혜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계속 쳐다보는 건 알고 있었어요.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아내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혜수야. 이리 와봐. 정말 예쁜 꽃이 피어 있어. 우리는 서둘러 아내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질지 저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꽃을 감상하고 해변을 산책한 후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혜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저는 가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맥주병이 비워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혜수의 볼이 붉게 물들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바다에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올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 여보, 혜수랑 같이 가줄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올게요. 혜수와 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걸으며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다에 도착해 발을 담그자 혜수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 아까 하던 말 기억나요? 오히려 라고 했던 거.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혜수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민준 씨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그 순간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혜수의 말에 가슴이 뛰는 동시에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만 지켰습니다. 혜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그때 멀리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혜수야, 괜찮아요? 우리는 급히 손을 떼고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돌아갈게요.
해변을 떠나며 저는 해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박집 근처의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하며 시작된 저녁은 바베큐와 맥주로 이어졌습니다. 민준, 아내, 그리고 해수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먼저 한잔합시다. 아내가 맥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보다 많은 양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간 저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밤중 민주는 몸의 불편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옷을 벗어던진 후 다시 잠들었다가 이번에는 추위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내는 그의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수와의 친밀한 순간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고민했고, 이 순간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기운과 어두운 텐트 안에서 민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감정과 욕구에 휩싸여 그는 그 이상함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잠을 다시 청하려는 찰나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소변이 마려웠던 민주는 바깥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해수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해수는 하얀색 끈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민준의 눈에는 매혹적으로 비쳤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몸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수의 시선이 점점 아래로 향하자 그녀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고 그때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수였습니다. 민주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따라오셨어요? 해수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무서워요. 혼자 가기가 겁나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망을 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며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낡은 화장실 탓인지 방음이 되지 않아 물 내리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습니다. 민주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소리에 침을 삼켰습니다. 해수가 나오자 민주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물었습니다. 낮에 하려던 말이 뭐였어요? 해수는 얼굴을 붉히며 민준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술기운을 빌어 용기를 낸 민주는 해수에게 다가갔고 둘은 결국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전에 없던 강렬한 전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해수가 더 이상의 진전을 원하지 않자 민주는 미안해요. 술에 취해서 라고 말하며 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에게 꿈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해수에 대한 유혹, 아내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 시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민주는 해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귀가하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고 해수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백미러로 해수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해수를 배웅하면서 민주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행에서의 일을 잊을 만큼 되었을 때 민주는 우연히 아내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수야, 너랑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나서 요즘 진짜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이혼했을지도 몰라. 아내의 대화를 듣고 보니
이는 분명 혜수와의 통화였습니다. 민주는 혜수와 아내가 무언가를 계획하여 여행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당신과 제 아내의 대화를 들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저 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뭐요?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감정이 예상치 못하게 변해버렸어요. 민준 씨,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단순한 계획이었어요. 언니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어요. 언니는 민준 씨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은 말없이 혜수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준 씨의 질투심을 자극하기로 했어요. 제가 민준 씨를 유혹하는 척하고 그로 인해 민준 씨가 다시 언니에게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랐죠.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은 계획에 없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감정이 예상치 못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민준 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뒤로 민준 씨에게 진심으로 끌리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저에게 감정이 있다고요? 민준은 화를 냈고 혜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준 씨.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민준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혜수에 대한 감정,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와 혼란.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주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 결혼식 날의 설렘, 그리고 최근의 갈등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민주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사랑,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남편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민주는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여행은 그들의 가슴 깊이 간직된 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